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법무부인 피터 앤 김의 파트너인 신현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학교를 다녔는데요. 본래는 한국에서 사법시험을 보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국 변호사고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태평양이라는 대형 로펌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국제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일했고 현재는 피터 앤 김이라는 글로벌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포럼 회원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피터 앤 김이라는 로펌을 처음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앤 김은 서울, 제네바, 베른, 시드니, 싱가포르 등 전 세계 5곳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변호사 수가 전 세계에 40명밖에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사실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40명에 불과하지만 14개 국적의 변호사들이 구사하는 언어만 12개에 달합니다.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 GAR이라는 전문 잡지에서 매년 전 세계의 국제분쟁 해결 전문 로펌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올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30대 로펌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저희 피터 앤 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면에 언론 보도 화면이 3개 보이시죠? 왼쪽에 사진이 보이는 분이 저희 회사의 대표인 김가뷰 변호사님입니다. 서울 사무소에는 가운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가뷰 변호사님과 저를 포함하여 5명의 파트너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기사가 GAR에서 저를 소개한 기사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운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부터 저의 주요 경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국제중재 사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분쟁, 유럽과 중동 지역의 발전소 및 수처리 시설 건설 관련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미국 제너럴 모터스 관련 국제 분쟁, 국내외 철강회사와 조선사가 관련된 대형 분쟁, 국내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현대중공업과 관련하여 저희 팀이 8,800억 원 규모 승소 판정을 받아서 2011년에 세계 국제분쟁 가운데 최고의 승소로 선정되었던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국제중재 사건을 오늘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이 이미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제분쟁 사건은 언론의 보도가 아예 안 되고요. 저 역시 엄격한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에 개입된 회사의 이름이나 국가들, 분쟁 내용을 다른 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건 내지 20건 중에 하나 정도는 분쟁이 종결된 다음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2010년 매일경제 뉴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1년 만에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되찾는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자산 5조 6천억 원에 연매출이 거의 11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재판 결과 하나 때문에 그 공룡 같은 기업의 경영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ICC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다루어진 국제중재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승소한 덕에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0%를 시장 가치보다 무려 25% 싼 가격에 전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5% 할인된 지분 매수 대금이 2조 5,743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사실 국제중재는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서 통상 다루는 분쟁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건들이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조 원어치 분쟁 규모 사건을 종종 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국제중재 사건도 2조 원이 넘는 사건, 8천억 원 사건 등이 질려 중재는 쉽게 말하자면 개인들끼리 합의한 대로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대법원까지 3번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와 달리 중재는 단 한 번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최종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처럼 패소한 당사자가 중재 결과에 불복하려고 해도 뉴욕 협약이라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 150개국에서 중재 결과가 그대로 인정되고 강제 집행됩니다. 중재 판정이 개별 국가의 법원에서 뒤바뀌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고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싱가포르에서 중재를 진행하였고 그 절차는 파리에 있는 중재기관의 규칙을 따랐지만 실제 결과는 강제 집행은 필요에 따라 전 세계 150개국의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소송보다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하였던 국제중재 사건만 하여도 M&A,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분쟁뿐 아니라 건설, 엔지니어링, 에너지 플랜트, IT 라이선스처럼 테크놀로지가 문제되는 분쟁 등 50건이 넘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나 철강회사, 제약회사, 조선소가 관련된 분쟁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중재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론스타 사건을 떠올리세요. 그런데 이런 투자 중재는 일반적인 회사끼리의 분쟁이 아니라 국가,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류의 분쟁입니다. 저희 팀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서 론스타를 상대로 싸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 리비아,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 중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간에는 중재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건 투자 중재에 대한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론스타 사건 외에 또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중재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고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고요. 그렇지만 투자 중재 자체는 꼭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 중재를 제기해서 권리를 찾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여도 한국 기업, SK, 삼성이 중국, 베트남,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투자 중재를 제기해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처사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면 아무래도 외국 법원, 외국의 판사들이 자기 나라 정부 편을 들지 않을까, 아니면 외국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투자 중재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 중재는 이제 더 이상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꾸준히 투자 중재가 증가해서 이제는 매년 50건이 넘는 투자 중재가 새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의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중재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재 합의가 없다면 결국 외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외국 기업이 있는 두 나라 중에서 어느 한 곳의 법원에 가야만 합니다. 그럴 경우에 피차 아무래도 중립적인 재판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국제계약의 경우에는 양쪽 모두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중재 합의를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다면 이를 대처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겠죠. 또 소송을 해보시면 송달이라고 해서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기다리는 절차가 있는데 이건 뭐 직접 페덱스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외교부와 법원을 거쳐서 몇 달이 걸리는 절차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또 선임하고 통역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 법률에 따라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사건이 복잡해지겠죠. 그 와중에 협상을 시작하면 잠깐 소송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한 절차가 예상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수십 개국에서 승소를 한들 그거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 비즈니스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요. 여러분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 훼손이 있고요. 여러분 거래처에서 수없이 문의가 올 거고요. 기자들이 다 보도할 겁니다. 그런 손해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하셔서 비공개 절차에서 매우 합리적인 국제 기준에 따라서 사건을 일거에 해결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협상을 병행하시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첫 번째 비결입니다. 중재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법률, 재판부,
변호사까지 모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재 진행 도중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협상하는 것이 매우 자유롭게 인정됩니다. 또한 중재 판정은 법원의 재판 결과처럼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비슷한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중지에서 승소하시면 바로 전 세계 150개국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국제거래 계약에서 국제중재는 그야말로 트렌드, 중요한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매년 ICC 중재재판소에만 신건이 700건에서 800건 접수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상당수는 한국 기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대형 로펌은 모두 국제중재 전문팀을 갖고 있고요. 대형 로펌에서 분리된 소규모 부티크 로펌도 여러 개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것만 하여도 하나금융, 삼성중공업, 국내 게임 업체들이 작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대 규모의 국제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자, 이런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계약서에 중재 합의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재 합의 조항이 없으면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이제부터 분쟁 해결은 중재에서 하기로 한다라고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단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렵죠. 저희가 중재 조항을 새벽 3시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거래를 자문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거래서 중요한 다른 내용들을 치열하게 협상하시느라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중재 합의는 가장 마지막에 새벽 3시에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에 매우 돌립고 힘들 때 급하게 집어넣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중재 합의를 하시면 나중에 그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협상은 다른 변호사와 하시더라도 중재 합의만큼은 꼭 분쟁 전문가와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분쟁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힘드시다면 ICC 국제중재재판소 같이 믿을 만한 중재기관을 선택하시고요. 그 중재기관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중재합의 샘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급적 그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두 번째는 비밀 유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로펌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제분쟁 사건 규모가 623억 달러, 즉 73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라는 국제 전문지에서 분쟁의 상대방과 국내외 변호사들 및 중재인들과 교차로 검증하여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건 수행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론에서 피타임김을 검색해 보시면 주로 미르에셋 해외 호텔 인수 관련 7조 원 규모의 미국 소송만 보실 거예요. 더 열심히 검색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5조 원짜리 론스타 사건이 있고요. 그러면 그 두 사건 합쳐도 12조 원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나머지 60조 원 사건은 뭐길래 아예 언론에 보도조차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시면 어느 나라를 가시든 재판과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고 거래처나 대외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제중재는 비밀 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 국가, 정확한 분쟁 내용을 외부에 떠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된 뒤에 당사자들이 원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예 그런 사건이 존재했는지조차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요. 그나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은 10건 내지 20건 중에 한 건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2조 원 규모의 국제도시 부동산 개발, 3천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분쟁, 600억 원 규모의 국내외 제조업체 분쟁 모두 언론에 전혀 보도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를 중시하신다면 일반적인 소송보다는 국제중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그 세 번째는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쟁의 연습은 없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관리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관리 대상은 돈, 사건, 서류, 사람 등 다양합니다만 여러분이 평소에 관리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특히 서류와 사람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그 네 번째는 바로 이러한 문서 관리와 사람 관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의 싸움이고 자료의 전쟁입니다.
국내 소송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각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만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순차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분쟁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 미국 소송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디스커버리라는 광범위한 자료 공개 절차가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하시면 정말 검찰에 압수수색 당하듯이 내 회사의 아주 내밀한 자료, 개인적인 정보까지 업체에서 다 싹 쓸어가고요. 우리가 보기엔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 나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다 법원에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요. 국제중재는 그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우선 국제변호사협회 IBA가 합리적인 국제중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소송처럼 막무가내로 모든 자료를 싹 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중재를 하시더라도 역시 평소에 한국 기업이 상상하기 힘든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필요한 증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쟁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와 논의한 문서는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중요한 논의를 할 때 변호사를 꼭 포함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을 적에게 노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전문 업체들이 문서 공개 절차에 대비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중재 진행 중에 잠깐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여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서가 공개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 자료인데 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증거가 사라져버리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서 관리 지침을 꼭 확립하시고요. 분쟁이 예상된다면 바로 법률 전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그 5번째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재판부 선택입니다. 물론 중재가 아니라 소송을 간다면 여러분이 재판부를 선택하실 수는 없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재의 경우에는 아까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이 재판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전략이 중요하겠고요. 분쟁은 결정의 연속이고 수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고 힘든 시간, 복잡한 모든 과정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휘할 마스터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본래 국제 분쟁이다 하면 예전에는 한국 회사도 당연히 외국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화면에 가발 쓴 변호사의 뒷모습이 보이시죠? 영국은 전통적으로 소송만 담당하는 바리스터가 있고요. 유능한 바리스터는 QC, 퀸스 카운슬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에게 흰색 가발을 씌워서 법정에 세우죠. 원래 예전에는 국제중재가 온통 이런 QC들 무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꼭 QC를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QC는 한국 기업과 전문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한국 기업은 아무래도 현재 국제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한국 기업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귀 기울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와 시차에 따른 낭비도 막을 수 있죠. 그러면서도 현재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선택하셔야 또 유능한 중재인하고 같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능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또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제중재를 제기하시는 입장이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중재인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여러분을 위한 중재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 60일이라는 기간은 사실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그 변호사가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어떤 중재인을 선정해야 이 사건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을지 또 그 중재인이 시간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60일은 매우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중재를 당면하게 되신다면 바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변호사로서 국내 기업, 국내외의 기업을 많이 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마치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사건을 심리하시고 재판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건을 심리하고 판정을 내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중재인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재판부가 어떠한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는지, 어떠한 중재인을 선임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할지를 알려드릴 수 있겠죠. 자,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6번째는 글로벌 시대의 분쟁 해결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국제중재재판 히어링 장면입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예전처럼 직접 많은 인원이 모여서 1, 2주 동안 함께 재판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회의를 통한 히어링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분쟁 해결센터는 이렇게 비디오를 활용하는 히어링에 대비한 프로토콜을 최근에 발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안이었지만 실제로 1년 넘게 잘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비디오를 접속하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갈 필요 없이 본래 본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히어링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저 역시 오늘부터 금년 말까지 히어링이 4개 예상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직접 런던, 싱가포르, 홍콩, 미국을 가야 된다면 4개의 히어링을 연말까지 소화하기란 일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 출근하면서 밤낮으로 비디오로 접속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해결된 다음에도 이렇게 화상회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 선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상회의는 사실 급변하는 분쟁 해결 절차 중에 아주 사소한 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국제중재 실무는 항상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안을 찾아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소송의 경우에 법원에서 증인을 1명씩 신문하지 않습니까? 본래 중재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건을 진행해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러 증인을 대질시키고 한 번에 여러 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비교해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경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트니스 컨퍼런싱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국제중재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또 법원에 비해서 신속하다고 하더니 국제중재도 뭐 2년, 3년 걸리나?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긴급한 분쟁은 48시간 이내에 판정을 받도록 하는 긴급 중재인 제도라는 것도 모든 중재기관에 생겼고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가는 벌써 긴급 중재인과 긴급 처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재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 믿을 수 없지 않나? 강제력이 없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도 최근에 중재법을 개정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조력을 받아서 보존처분, 가처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사건 중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국제중재 자체는 50년 전부터 한국 기업이 활용해온 방식입니다. 이처럼 국제중재의 절차와 매너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만 국제중재를 몇 번 경험해 보았다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현재의 국제중재 트렌드는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불과 10여 년 사이에 국제중재 시장에서 새롭게 생긴 제도와 절차, 변화된 매너를 아주 많이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국제 분쟁을 맞이하실 경우에는 꼭 현재의 트렌드를 잘 아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7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국제적인 분쟁이 생기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여러분 비즈니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특히 초대형 분쟁 사건들을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해 오고 있고요. 이러한 사건에 대처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분쟁을 예상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 계약이 파토날 걸 알면 내가 계약을 했겠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을 하신다면 사실 분쟁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크건 작건 여러분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십 년 하시는 동안 분쟁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회피하거나 빨리 덮으려고 하시지만 마시고요. 미리미리 분쟁 절차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분쟁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툼을 하는 것보다 화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협상을 하시느라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재를 진행하는 도중에도요. 협상은 당연히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만하게 협상의 결과를 만족하시면 그때 가서 중재를 중단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중재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더라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재를 병행하시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협상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국제중재 시장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영국의 변호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얀색 가발을 쓴 QC들이 거의 독점하던 전 세계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 변호사가 선두에 나서게 된 것은 사실 30년이 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로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30대 로펌으로 손꼽힐 만큼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서울이 아시아의 국제분쟁 해결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내에 서울이 새로운 싱가포르나 홍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이라고 하여서 꼭 외국 법원에 가서 외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외국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평소에 분쟁 전문가를 가까이 두시면서 국제 분쟁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이러한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 변호사들이 외국 변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한 건당 수백억, 수천억, 심지어 수조 원에 이르는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니스 분쟁 이기는 법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하늘 같은 법조 선배님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제가 초대되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화면에 있는 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분쟁이 이제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중재가 얼마나 유용한 절차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중재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유리한 조치를 정하기 위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유익한 강연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울이 국제중재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국제분쟁의 허브로 떠오를 수 있는 그 요구되는 여건은 뭐고 한국 서울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앤드 팀의 피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제가 서울을 국제중재 허브가 될 것이라고 당당한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국제중재 허브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중요한 국제중재 기관들이 다 출장소를 갖고 있고요.
ICC에 중재를 제기하면 사실은 파리에 있는 사무소가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사무소에서 아시아 사건을 관리합니다. 근데 국제중재 허브가 되려면 일단 신뢰할 수 있는 법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곳의 법률가들이, 변호사들이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중재 판정이 된다면 한국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나라 국가의 법원의 판사님들을 믿을 수 있다. 이런 국제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의 법조인분들 뛰어난 자질을 갖고 계시고요. 국제 분야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국제중재 판정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거에 의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이제 충족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외국의 중재인들이 중재지에 출장을 왔을 때 비즈니스를 하기 편한 여건이 되어 있는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기반 시설, 호텔, 도로, 통신 다 세계적인 수준이죠. 또 중요한 것은 중재기관인데 사실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중재기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중재센터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국제중재인을 새로 선정을 했는데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중재기관, 법률, 인프라, 법원까지 다 갖췄기 때문에 제가 감히 서울이 이제 수년 내에 국제중재 허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묻는 것이 가능하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피터 앤 킴인데 제가 킴만 얘기하고 피터를 말씀 안 드렸죠. 피터는 볼프강 피터라는 스위스 변호사님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사실 김가루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중재팀 인원이었는데요. 저희가 볼프강 피터라는 스위스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로펌을 새로 분리해서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볼프강 피터라는 변호사님과 원래 태평양에 계시던 김가우 변호사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피터 앤 김이라는 로펌을 설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참 신변호사님 대단하시네요. 저런 분이 이렇게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이름이 김, 신 앤드 피터로 바뀌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가능할 텐데 중재를 할 경우에 이런 자료의 강제적인 확보 그게 쉬운 것인지 아니면 중재하면 그게 좀 더 어려운 것인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중재 판정이 나면은 강제 집행을 해당 국가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 법원에서 강제 집행 명령을 내렸는데 강제 집행 명령은 항상 나오는 것인지 빨리 나오는 것인지 그 두 번째 질문이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서 공개 절차라는 독립된 절차가 중재 중간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싶은 문서를 주고요. 그 요청하는 근거를 적어서 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IBA 에비던스 룰이라는 세계 변호사협회가 지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은 뭐 구속력 있는 법률은 아닙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국제중재 사건이 다 그 IBA 에비던스 룰이라는 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뭐 절차법 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같이 폭넓게 뭐 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청구하는 청구 취지 개별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떤 사안과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사건의 승패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요청한다라고 자세하게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말지는 중재판정부가 따로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문서 제공 요청을 중재판정부가 심사를 한 다음에 인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될 사실상 강제적인 효과가 있고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네거티브 인플루언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에비던스 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서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안 냈다. 내지는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서로 문서를 교환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그거와 관련된 문서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냈다고 하면은 네거티브 인플루언스, 즉 그 문서의 내용에는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피한 것이다 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거티브 인플루언스를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 내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중재법에서
법원의 조력을 받는 것도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존처분, 가처분뿐 아니라 특정 문서 요청을 할 때 증거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조력을 받는 것도 법제상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강제집행은 사실 그 집행할 재산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나라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데 이미 중재 판정에서 승소를 했다면 매우 간단한 절차에 따라서 뭐 2, 3개월 내에 집행 판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집행문 받아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좀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오늘 확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확 듭니다. 이 분쟁이라는 사건이라는 거는 분쟁이 나고 나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 나기 이전에 계약하는 단계에서도 서비스를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물론 해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트랜잭션 로이어하고 다른 관점에서 계약서를 보거든요. 저희는 제일 먼저 중개 합의 조항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계약상 데피니션,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위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랜잭션하는 로이어하고 아예 다른 관점에서 계약서를 보고요. 실제로 계약서 검토하는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중재 합의 조항을 넣으실 때는 꼭 변호사를 찾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분쟁 전문가에게 중재 합의 조항뿐 아니라 계약서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사건을 해보면 국내 최고의 기업인데 계약서에 이런 허점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거래를 하는 분들은 거래 조건에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가는 사실 생각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규모 M&A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검토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글로벌 문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탁월한 강의를 한 신영수 변호사님께 감사하는 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초청한 그 집행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영수 변호사한테 아주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중재 재판에 대해서 이해도가 일반인들 내지는 기업인들이 잘 모르는데요. 맞습니다. 이 중재 재판이라는 건 아까 설명이 나왔지만 단심제고 단심제가 결정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하고 준하는 그런 분쟁 해결 절차인데 이 단심제가 갖고 있는 약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졸속 판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 두 번째로 중재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중재 재판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어떤 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원고 피고가 한 명씩 지정하고 제3의 중재 재판관이 있긴 있지만 이해관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근데 하여튼 단점이 어떤 게 있을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중재로 가려면 계약상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으로 안 가고 중재재판소로 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계약 당사자가 쌍방간에 동등한 관계일 때는 중재재판을 반영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갑과 을의 관계에 좀 갑이 우월권을 가졌을 때는 중재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도 자기네들 현지국의 일반 재판으로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중재재판으로 가기 위해서 계약서 내지는 협상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정동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중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중재기관이 중재규칙을 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요. 사실 중재기관이 규칙만 이렇게 던져주고 이거대로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 그 중재기관이 계속 존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재인을 선정할 때도 우리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아무도 모르는 변호사를 갑자기 데려왔다. 중재인으로 선정 안 해줍니다. 중재기관에서 잘리게 돼요. 그리고 독립성에 대해서도 중재기관이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쌍방 당사자들과 또는 쌍방 당사자들 대리하는 그 변호사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해야만 중재기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그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로펌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김앤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앤장의 국제중재팀이 있는데 사실 규모가 굉장히 커서 독립된 팀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계신데요. 어떤 특정 변호사의 독립성을 심사할 때는 로펌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또 IBA에 또 그 룰이 있습니다. 독립성 판단 기준이라는 룰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형 로펌에 속해 있으면 사실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앤장하고 공동으로 같은 의뢰인을 대리할 때도 있고요. 김앤장하고 서로 상대방에서 적과 같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제가 중재인을 하는 사건에서 김앤장이 일방 당사자를 이렇게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앤장이 내는 서면을 심사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각각 일개 변호사들 사이에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요. 특히 김앤장 같이 큰 로펌이어서 여러 군데 겹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내에서 사실 차이니즈 월이라고 해서 그 각각의 변호사가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어야만 다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중재기관이 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이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일단 중재합의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방이 자기 나라 법원에 오면 나한테 유리한 판정을 받을 것 같을 때 중재합의를 그제 가서 하진 않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미리 넣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의외로 계약서에 중재합의를 넣는 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양쪽 다 중립적인 기관에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형적인 계약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쉽고요. 어느 일방의 쪽에 유리할 것 같은 중재기관이 아니라 중립적인 중재기관을 선택하면 의외로 합의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회사가 개입하는 계약에서 굳이 대한상사 중재원만 고집하시면 상대방이 안 들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상사 중재원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기업에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국의 중재기관, 외국의 중재지를 선택을 하면 의외로 쉽게 합의가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합의가 실패하셨다고 하면 물론 소송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해외 소송도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계약 당사자분께 계약 때 중재로 할 수 있는 계약 두 번째 질문이 제가 계약 당시에 자물관계에 그 한쪽이 우월권을 가졌을 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항을 반영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독립적인 제3의 국가의 중재기관과 중재지를 선택하면 사실 의외로 쉽게 합의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렇게 해도 합의가 안 된다면 그때는 중재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데 그럴 땐 저희가 해외 소송을 또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
포럼에 나오시는 회원님들이 아침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바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연자를 보실 때 우리 회원님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했는데 정말 오늘 토시 하나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아주 퍼펙트한 강의. 또 우리 회원들이 전부 이제 회사들이 크시다 보니까 해외 업무가 없으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를 이분이 오셔서 하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국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여행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여행자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모셨는데 정말 오늘 좋았던 것 같아서 딴 것보다도 감사드리려고 정말 오늘 강의 그동안 우리 강의 다 좋았지만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